안녕하세요. 통계학 7주차 동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짚어드린 내용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먼저 통계의 목적부터 되짚어보면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주제 두 가지를 하나를 기술통계, 나머지 하나를 추론통계라고 한다면 기술통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단순하게 요약하고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이런 데이터의 특성들을 나타내는 통계 방법이고 데이터의 특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는 성질이 있고요. 반면에 추론통계 같은 경우에는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어떤 모수들을 추정하거나 판단할 때 예를 들어 점 추정 같은 경우 모집단의 평균을 몰라서 표본을 얻어서 그 표본의 평균값을 모집단의 평균값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추정이 있겠고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가설검정이나 회귀분석 등 조금 더 고차원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이 추론통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사용한 단어가 여기 또 나오는데 모집단, 표본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집단은 자료나 데이터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건 모집단을 전체 조사해서 그걸 저희가 전수조사라고 하거든요. 전수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그대로 받는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하면 좋은데 사실 어려워요. 모집단에 일단 사람도 많고 비용이나 시간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표본을 잘 선택해서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잘 선택해서 데이터를 대신 얻습니다. 일부를 얻는 거죠. 모집단의 데이터를 일부만 얻는다. 이런 표본을 잘 가져가기 위해서 표본 설계를 잘 해야 되고요. 반대로 아까 얘기했던 전체 모집단에 대한 조사를 전수조사라고 표현을 한다면 표본에 대한 조사는 더 용어가 쉽습니다. 표본조사입니다. 모수라는 표현도 제가 썼었는데 모수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모평균, 모분산 이런 거. 보통 그리고 대표적인 데이터 모수뿐만 아니고 대표적인 통계 양 중에 그러니까 통계의 숫자 중에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게 평균이랑 분산인데 평균 같은 경우에는 중심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러니까 대표하는 값이죠. 그 다음에 그 값에서 얼마나 데이터들이 많이 퍼져 있는가를 보는 건 분산. 산포를 보기 위해 우리가 분산을 도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본 통계량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모수들, 모평균, 모분산 이런 것들을 직접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에서 대신 얻는 그 숫자들을 통계량이라고 하고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한다라고 개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량을 모수의 추정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통계량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통 평균이라는 기호를 보실 때 이런 기호도 보실 거고 뮤 이런 기호도 보실 텐데 이게 두 개가 둘 다 평균은 맞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다르게 쓰겠죠. 표본에서 얻은 평균 같은 경우에는 X바를 써요. 근데 모집단에서 얻은 실제 평균치는 우리가 뮤라는 그리스 소문자를 씁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표본에서 얻은 건 S제곱, 모집단에서 얻은 건 여기 이제 시그마라고 이렇게 있는데 시그마 제곱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따라서 표준 편차는 표본 같은 경우에는 표본 통계량 같은 경우는 S고 모집단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가 되겠죠.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나중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률 표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수업할 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확률적으로 가정이 그러니까 표본을 뽑을 때 다 가정이 들어가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얘기하면 뭐냐면
모집단에서 표본을 얻을 거예요. 근데 그 표본이 한 표본은 그 집단의 특성치 그러니까 뭐 숫자 값들이 작은 집단에서만 뽑고 한 표본은 큰 집단에서만 뽑는다. 이러면 사실 좋은 표본이 아니겠죠. 그래서 확률 표본 같은 개념을 이제 적용해서 이제 원소 n개를 표본을 뽑는 경우에 첫 번째로 뽑은 표본과 두 번째로 뽑은 표본과 여기 사실 n이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걸 k라고 할게요. n번째로 그러니까 표본이 n개고 각 표본에 원소가 k개씩 들었다. 그러면 그 x1부터 xn까지 n개의 표본은 같은 분포를 따르게 되며 독립이다. 그러니까 앞에 표본을 뽑아서 뒤에 표본의 그 분포가 달라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독립이라는 표현은. 같은 분포를 따른다는 거는 첫 번째 표본이나 두 번째 표본이나 n번째 표본이나 모두 동일한 조건에서 뽑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분포를 가지게 된다. 이 표현을 영어로 Independent Identically Distributed 해서 짧게 IID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바꿔 얘기하면 첫 번째 표본이나 두 번째 표본이나 뭐 n번째 표본이 이런 분포와 대략적인 평균치들을 다 같게 가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표본을 얻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 그림도 제가 수차 말씀드렸던 거고,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서 확률 표본을 얻고 거기에 각 표본에서의 통계, 뭐 예를 들어 평균치와 표본의 표준편차 또는 표본의 분산을 얻어서 통계량을 얻고, 그래서 이 통계량을 뭐 이제 활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모평균을 추정하는데, 모분산을 추정하는데 쓴다. 그러면 이제 기술 통계로 추론이 되겠죠. 추정의 단계니까 그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한다. 저희가 그래서 통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숫자를 보기 전에 데이터의 성질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개념이 이제 척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이제 숫자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 숫자가 모두 같은 성질을 가진 게 아니라는 얘기인데, 일단 척도의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 여기서 제일 단순한 게 명목척도고 제일 복잡한 게 비율척도입니다. 명목척도는 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카테고리 만약에 이제 숫자로 나타나더라도 카테고리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뭐 1반이냐 2반이냐 3반이냐 이런 이름이나 명칭 정보를 담고 있는 비숫자적인 척도가 되고,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를 다룰 때 이게 숫자로 표현된다고 하더라도 각 그 명칭이나 이름이 그냥 숫자에 할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숫자의 그 성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가 크면 뭐 양이 더 많거나 뭐 규모가 크거나 그런 류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명목척도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그 숫자에 정보가 더 있다는 얘기인데, 이 숫자는 순위 관계까지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번이 2번보다 더 좋고 2번이 3번보다 더 좋고, 이런 랭크를 나타내는 척도가 서열 척도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이거죠. 옛날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 것 같긴 한데,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 딸 때, 또는 장미라는 선수가 그 역도에서 금메달 딸 때 은메달, 동메달과 격차가 훨씬 벌어져서 약간 넘사벽의 느낌으로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1등이랑 2등이랑 3등의 그 간격이 그러니까 숫자로 따지면 1과 2의 차이도 1이고 2와 3의 차이도 1인데 이 간격이 같냐? 아니죠. 서열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이 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서열척도보다 좀 더 정보가 더 많은 척도가 등간척도가 되는데, 그 등간척도에서는 이런 그 간격이 일정하냐? 네, 같기 때문에 등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간격이 같을 등자 써서 등간척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년, 2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26년인데 2026년과 2025년과 2024년의 간격이 1년으로 같죠. 그죠? 숫자도 큰 게 2026년이 큰데 간격도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가 섭씨 온도. 우리가 보통 오늘 날씨가 뭐 한 20도 넘는 것 같은데 몇 도다 할 때, 날씨가 따뜻해서 온도가 몇 도에 할 때 그 우리가 쓰는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등간 척도입니다. 그래서 1도 올라갈 때, 그러니까 21도와 22도, 23도가 각각 1도씩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요. 절대 0점의 성질이 없습니다. 절대 0점은 그 0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진짜 무의 의미가 되면 그게 절대 0점이에요. 근데 등간 척도에서 왜 이 방금 얘기했던 온도나 그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서기 몇 년 할 때 그 연도는 왜 등간 그 절대 0점의 개념이 없냐면 온도 같은 경우에 0도는 없는 온도가 아니고 그냥 물이 어는 온도예요. 절대 0점이 아닙니다. 사실 절대 0점을 가진 온도의 개념은 켈빈 온도라고 해요. 여러분들 옛날에 과학 시간이나 뭐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절대 0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6이라고 표현하는 연도도 0년은 뭐를 의미하죠? 아예 빅뱅에서 지구가 딱 태어나서 응애 이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탄생년이에요. 요 예수가 탄생한 연도를 0년이라고 가정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2026년이 지금 흐른 상태라는 건데, 그러면 0년 이전의 숫자가 없나? 아니죠. 0년이 기원전 뭐 몇 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살던 그런 그 기원전 시대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연도나 섭씨 온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등간 척도의 예시가 된다. 절대 0점의 개념이 없는 등간 척도의 예시가 된다. 그렇다면 절대 0점까지 개념이 있는 척도는 뭐냐면 비율 척도예요. 우리가 제일 흔히 쓰는 쉽게 숫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비율 척도인데, 무게, 뭐 길이, 부피, 이런 거, 나이. 왜냐면 나이가 0세면 그때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게가 0kg이면 무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각각이 할 수 있는 연산이 있는데, 명목 척도 같은 경우에는 그 척도가 값이 서로 같다 다르다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순위 척도 같은 경우는 1이 2보다 좋고 2가 3보다 좋은 것까지는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크기 비교까지도 가능합니다. 등간 척도 같은 경우에는 간격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더하기 빼기까지 연산이 될 수 있어요.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까지 들어갑니다. 우리가 명목 척도와 순위 척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번 학기에 배우는 통계학 시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방법으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에 해당하는 데이터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통계 방법론들을 배운다는 거죠. 이걸 이제 대학원 과정, 이건 아니면 통계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배울지 모르겠어요. 학부 시간에. 어쨌든 비모수 통계라는 것도 있고, 이 통계 방법은 명목 척도나 순위 척도 같은 숫자의 성질이 조금 특이한 그 데이터에 대해 사용할 수 있고, 우리는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할 수 있는 통계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귀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어떤 척도냐? 카테고리죠. 명목입니다. 나이를 기입하래요. 제가 윤석열 나이로 만 39세입니다.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가 만 0세죠. 이거는 절대 0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비율 척도. 학교 생활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얘가 사실 이 가정이 있는데 여기 나와야 되는데, 얘는 대표적인 등간 척도의 예시로 많이 쓰입니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이 보통은 이런 식으로 만족한다. 한다 하고 이 보통이면 간격을 동일하게 여겼을 때 몇 점이냐를 보통 여기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전제 조건으로 깔고 넣거든요. 그래서 얘는 등간 척도, 보통은 얘는 이제 등간 척도.
그리고 만약에 뭐 누가 딴지를 걸면 뭐 순위 척도 정도. 근데 등간 척도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귀환은 총 몇 년의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면 졸업을 제가 대학원 졸업을 3년 했으니까 25년. 딱 길죠. 네. 얘도 0년이면 교육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절대 0점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비율입니다. 이런 거 귀하의 최종 학력을 선택해주세요. 대학원이 대학교보다 더 많이 배운 건 맞고 대학교가 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배운 건 맞고 근데 초등학교는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또는 뭐 5년도 다니죠. 대학원은 대중이 없어요. 근데 이게 지금 등간도 아니죠. 이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위 척도가 제일 알맞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뭐 이런 문항도 있는데 시험에는 이런 거는 안 낼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여기 통계한다고 배웠는데 갑자기 여기 집합이 나오고 막 그래요. 집합도 필요가 하기 때문에 집합이 있어야 확률 계산이 되고 확률이 있어야 통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합부터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시면 표본공간, 표본점, 사상, 여사상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표본공간은 확률 실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시는 S라고 하고요. 표본 공간이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그리고 또 표본이 S이기 때문에 그래서 S를 써요. 제일 좋은 예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표본 공간.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뭐예요? 1, 2, 3, 4, 5, 6이 되겠죠. 표본 공간 이제 뭐 공간 내 확률 변수 애초에 변수 얘기긴 한데 변수가 될 수 있는 숫자가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산적인 거, 하나 연속적인 거. 이산적인 거는 표본 공간이 개수가 유한해요. 하나하나 카운트가 되는 그런 경우가 이산적이고 연속적은 실수의 범위, 예를 들어 시간, 길이. 만약에 키라는 그 표본 공간은 키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유한하지 않아요. 무한해요. 왜? 169.99도 있고 151.03도 있고 6.03912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연속적 표본 공간입니다. 표본점 같은 경우에는 이 표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점을 우리가 표본점이라고 하고 사상,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예를 들어 뭐 주사위가 제일 쉬운 예인데 주사위의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상은 여기서 S 중에 짝수인 사건 2, 4, 6 이런 식으로 이 전체 표본 그 표본 공간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값이 사상이 되는 거죠. 여사상은 이 사상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사상을 만약에 A라고 표시하면 여사상은 영어로 컴플리멘터리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 앞에 C를 따서 AC라는 집합 기호, 그 집합명을 붙입니다. 표본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봐라, 써봐라. 주사위 한 번 던지면 1, 2, 3, 4, 5 이렇게 될 거고요. 동전 두 번 던지면 앞면, 뒷면. 하루의 교통사고 수는 사실 0과 양의 정수죠. TV의 수명은 0보다 큰 모든 실수입니다. 그죠?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이런 문제 나와요. 2 또는 5가 나올 사상을 B라고 한다. 그럼 2 또는 5가 B의 집합 내에 들어갈 거고 B가 아닌 B의 여사상은 뭐예요? 1, 3, 4, 6 이렇게 되겠죠. 표본 공간 사상 이 연산 그 벤 다이어그램은 얘기했었고 확률의 덧셈 법칙도 얘기를 했었고 얘도 사실 너무 쉬워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사상의 성질 중에 이런 합집합의 여사상은 어떻게 쓰냐? 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얘면 얘고 얘면 얘다. A와 B의 교집합의 여사상은 A의 여사상과 B의 여사상의 교집합, 합집합이다. 이런 성질을 가지고 푸는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지금 보면 독서 모임을 하는 직원의 비율 12%, 독서 모임을 하는 게 B라는 사상이면 이게 0.12. 직원 중 남자의 비율은 45%. 남자를 A라는 사건이라 보면 A의 확률은 45, A의 비중은 45. 그리고 남자이면서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비율은 5%. A이면서 B인 교집합은 5%. 그죠? 근데 지금 한 명을 무작위로 추출할 때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여자의 확률, A도 아니고 B도 아닌 독서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여자니까 교집합일 거예요. 그럼 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각각 구하려니 머리 아파요. 근데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럼 A의 교집합, B의 교집합을 구해서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서 그거의 교집합의 비율을 구하는 것보다 A와 B의 합집합을 구해서 거기에 여사상을 구하는 게 더 빠르겠다. 여사상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빠르겠다 해서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게 더 편하냐면 A의 확률, B의 확률, A와 B의 교집합 확률을 알기 때문에 A와 B의 합집합의 확률은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의 확률 0.45, B의 확률 0.12, A와 B의 교집합 확률 0.05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구하면 이게 0.52가 됩니다. 0.45, 0.12, 그지? 0.47에 0.5 맞아요. 그래서 근데 A와 B의 합집합의 여사상은 A와 B의 합집합을 전체 1에서 뺀 값과 똑같죠. 그래서 1에서 0.52를 빼면 0.48이 된다. 이게 되게 좋은 문제예요. 모든 확률의 확률의 덧셈 법칙, 여집합 이런 그 법칙들을 모두 다 아우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를 제가 3개 드립니다. 상호배반이라는 개념도 있었는데 상호배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상, 따라서 교집합이 없다. 예를 들어 주사의 홀수와 짝수는 동시에 짝수이면서 홀수일 수 없었기 때문에 얘네 이 두 사건이 상호배반인 사건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봐봐요. 이게 이제 상호배반이냐 아니냐는 이제 교집합이 있냐 없냐로만 따지면 되는데 수리적으로 2의 배수에 나올 사상을 주사에 던졌을 때 A래요. 2의 배수는 2, 4, 6이죠. 3의 배수는 3, 6이에요. 그럼 A의 사상과 A라는 사상과 B의 사상은 상호배반인가? 교집합이 있나 없나 보면 되죠. 있어요. 6. 따라서 상호배반이 아니다. 이제 드디어 확률 얘기가 나옵니다. 확률은 아까 그 전체의 그 표본 공간의 그 중에 개수 중에 A라는 사건이 해당하는 표본 점수의 비율로 이제 구하게 되죠. A의 확률이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큼인가. 그리고 이런 성질을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표본 집합의 발생 확률은 표본 공간의 발생 확률은 1이다. 왜? 모든 사건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부분 집합인 A라는 집합의 발생 확률은 0과 1 사이다. 0과 1 포함한 그 두 값의 사이다. 상호 배반인 경우에 원래는 얘인데 상호 배반이면 얘가 얼마예요? 0이기 때문에 상호 배반인 경우에는 A와 A 따로 B 따로인데 A 따로 B 따로 더했을 때 A와 B 합집합의 확률이 된다. 이게 이제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두 개의 주사를 던지는데 두 주사의 눈의 합이 10이래요. 3,7 없으니까 4,6, 5,5, 6,4 이렇게 3개죠. 근데 표본 공간이 총 몇 개예요? 1.1, 1,1, 1,2에서 6,5, 6,6까지 총 36개가 있거든요. 경우의 수가. 그럼 36경우 중에 두 주사의 눈의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하나, 둘, 3개니까 36분의 3에서 발생 확률은 1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확률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머리 아픈 게 들어가요. 순열이라는 개념이 있다.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의 기호 중에 r개를 뽑아 줄을 세운다. 순서를 따져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계산 방법은 요 수식은 얘다. 또는 n에서부터 r개를 곱하는 거다. n 하나, n-1, 둘, n r개니까 n-r 플러스 1까지 곱하면 이게 총 r개를 n부터 r개의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한다. 이런 개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수식으로 따지면 얘고, 그죠? 이게 쓸 때는 우리가 npr이라는 기호를 쓴다. 만약에 r개의 의자가 있는데 순서대로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 처음에 n명 다 앉을 수 있고 한 명이 앉았기 때문에 n-1명이 그 다음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r개의 의자에 다 앉히는 방법의 수가 제일 좋은, 개념적으로 제일 좋은 이 순열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게 계산기에 순열 계산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 쓰는 거를, 이 계산법을 까먹는다, 외울 자신이 없다? 그럼 꼭 이 방법을, 그 계산기를 누르는 방법을 연습해서 숙지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서 C를 써요. 근데 얘는 아까 NPR이랑 뭐가 다르냐? 아까 NPR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의자가 알개인데 그러니까 의자 종류가 다른 거야. 알개 다른 의자에 알명을 안 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조합은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에 구슬 알개 그냥 다 통으로 뭉쳐 넣는 거예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N개 중에 알개를 순서 있게 뽑은 다음에 그 알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만큼 나눠주면 이게 결국에 이 개념이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순서 없이 뽑아서 걔네를 한 줄로 나열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순서 없이 뽑는 경우의 수는 얘고, 이 알개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게 R팩토리알이기 때문에 이게 NPR 이 개념이 된다. 그래서 수식은 아까 NPR, NCR 같은 경우 NPR 나누기 R팩토리알에서 이게 NPR이죠. 나누기 R팩토리알이기 때문에 합치면 R팩토리알 곱하기 N-R팩토리알 분의 N팩토리알. 이것도 계산기에 있습니다. 여선상 확률은 1에서 뺀다고 얘기했었고, 근데 여기에 NPR, NCR 이런 게 어떻게 쓰이냐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모양이 같은 흰 공 3개, 검은 공 3개, 총 5개의 공이 있는데 항아리에서 이 2개의 공을 꺼낸대요. 근데 흰 공이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 일단 흰 공과 이 5개 중에 2개를 뽑아요. 근데 2개를 뽑아서 하나는 1번 가게 놓고 하나는 2번 가게 놓는다, 이런 순서가 없죠. 얘는 순서가 없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조합입니다. 총 경우의 수가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순서 없이 뽑는 경우의 수가 돼요. 근데 흰 공이 하나 이상 나온대요. 흰 공이 하나 이상 나온다는 거는 흰 공이 하나거나 흰 공이 2개예요. 또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전체에서 흰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을 확률을 빼면 흰 공이 하나 이상 나올 확률이 됩니다. 얘가 빨라요. 왜냐면 흰 공이 0개의 경우의 수, 확률만 한 번만 계산하고 1에서 빼주면 되니까. 흰 공이 하나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검은 공이 2개 다 뽑힌다는 얘기죠. 검은 공 2개 중에 2개가 순서 없이 뽑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흰 공이 하나 이상 나오는 경우는 흰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의 수는 검은 공 2개가 나온 경우의 수와 같고, 그 경우의 수는 검은 공 2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 5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 5 곱하기 4 나누기 2팩토리알, 이러면 10가지거든요. 10개 중에 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무조건 흰 공이 하나 이상은 나옵니다.
제가 조건부 확률과 독립사상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 조건부 확률은 예를 들어 이런 거는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거는 A가 일어날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이거 수식은 B가 이미 일어났어요. 거기서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A와 B가 일어난 조건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확률의 비율, 그러니까 그 사건의 비율이 얼마인가가 이제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뭐 이 순서를 바꾸면 A가 일어난 상황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비율이니까 이렇게 바뀌겠죠. 제가 여기 안 갖고 왔구나. 제가 예시를 이 예시를 많이 드는데, 이게 전체 이제 S라는 확률 공간이고, 얘가 B의 사건이고 얘가 A의 사건이에요. 일단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그 영역은 요 친구인데, 여기 부분인데, 이게 조건부 확률 두 개 요 차이가 뭐가 되냐면, 이 까만 요만한 네모의 비율이 이 빨간 네모 중에 얼마인가 라면, 빨간 네모 중에 비율이 얼마인가라면 얘가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난 비율, 이런 조건부 확률이고, 이 까만 부분에 인데 어디에 대한 비율이냐? 이 파란 네모다. 그럼 얘는 B가 일어난 상황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비율이기 때문에 지금 비율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같지 않다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고, 하나는 전체 S라는 이 공간에서 까만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 빨간 네모나 파란 네모에서 이 까만색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확실히 작죠. 왜? 전체 이 노란 네모가 더 크니까.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보통 얘보다는 뭐 이제 적어도 2상 크기가 더 크거나 적어도 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요걸 다시 넘어가면 PB분의 A와 B의 교집합, PA분의 A와 B의 교집합, 이 각각의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양변에 PB 또는 PA를 양변에 곱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두 집합의 교집합의 발생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조건부 확률과 그 조건부 확률의 분모에 들어가는 확률을 곱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수식을 언제 쓰냐면, 내가 얘를 모르고 얘와 얘를 알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또는 얘와 얘를 아는데 내가 이걸 구하고 싶다. 뒤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A를 공급받아야 B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제품이 있는데, A의 공급이 제때 이루어져야 B도 이제 제때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A의 부품을 제때 공급받을 확률이 3분의 2인데, 이 경우에 A를 제때 공급받았다는 조건에서 납품기한을 B를 제때 생산할 확률이 4분의 3이다. 그러면 A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 4분의 3이고, 부품 A가 제때 공급될 확률이 3분의 2다. 그러면 A를 제때 공급받고 동시에 제품 B에 대한 납품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을 바꿔 얘기하면 A와 B의 교집합이 얼마냐? 난 얘와 얘를 아니까요. 수식 아까 공식상 얘가 얘니까요. 정의가 얘는 교집합의 확률은 따라서 PA 곱하기 A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B의 발생 확률인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3분의 2 곱하기 4분의 3 해서 2분의 1이다. 독립인 경우에는 이제 사상 A가 일어날 그러니까 A가 일어난 상황이 사상 B가 일어나는 상황, 그러니까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주사위를 예를 들어 두 번 던져요.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6이라고 해서 그 뒤에 나올 주사위가
6이 날 확률이 줄어드나요? 아니죠.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런 게 독립이에요. 그럴 때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여기도 B가 빠졌네. 이게 제가 늘 고친다고 마음을 먹는데 맨날 미스가 돼 있네요. 그러니까 B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 두 사건이 독립이라면 B가 일어나던 말건,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B가 A가 상관이 없으면 B가 일어나건 말건 그 조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은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같아요. 근데 이게 수식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일단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이 수식의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성립하는 경우 바꿔 얘기하면 A와 B가 독립인 경우에 이 자리에 A와 B의 교집합 확률에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 이 대신 들어가게 되면 약분이 심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남는 게 BA. 따라서 B가 일어난 상황에서의 조건에서의 A가 일어날 확률은 A와 B가 독립인 경우에 상관이 없는 경우에 B가 일어나건 말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 가야 되는 거죠. 이런 문제. 이게 이제 독립 얘기인데 부품 A에 똑같은 게 3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3개가 고장이 날 확률은 독립이래요. 근데 이 문자가 좀 잠자긴 했어요.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5개 중 4개 꼴로 불량품이 발생한다. 불량률 80% 말도 안 되죠. 근데 부품 3개를 무작위로 골라 조립했을 때 적어도 1개가 양품일 확률은 얼마인가? 독립이잖아요. 그죠? A와 B와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얘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과 C가 일어날 확률을 각각 그냥 곱하면 그게 이 값이 된다. 왜? 독립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부품, 두 번째 부품, 세 번째 부품이 독립이기 때문에 이게 돼서 적어도 하나가 양품일 확률은 1에서 모두 불량. 양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모두 불량의 확률은 불량률이 80%니까 0.8. 1번도 불량, 2번도 불량, 3번도 불량일 0.8의 3승. 이게 되겠고 1에서 이 0.8의 3승을 빼게 되면 적어도 하나가 고장이 안 날 확률이 되겠죠. 계산하면 0.488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의미상으로 보면 불량률이 80%라는 어마어마한 꾸진 제품, 그 부품이 있는데 3개를 투입한다면 그래도 돌아갈 확률이 약 5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베이제 정리. 또 넘어가면 전체 이제 표본 공간이 있고 그 표본 공간이 겹치는 사건 아니고 정확히 5개로 분할된 이 분할의 개념인 경우에 이 A1부터 A5라는 사건과 별도로 일어나는 B라는 사건이 존재하면 이 B도 사실 이렇게 걸쳐있기 때문에 B라는 사건이 A1, A2, A3, A4, A5와 각각 겹치는 이 교집합을 이게 5개로 분할이 되겠죠? 근데 그런 개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불병으로부터 물량의 50, 30, 20을 받는데요. 각각 부품의 분량은 갑에서는 50 중에 갑이 불량일 확률은 갑인데 불량일 확률이 0.01 을인데 불량일 확률이 을 중에 불량일 확률이 0.03 병 중에 불량일 확률이 0.04래요. 그러면 전체 불량률이 얼마냐? 그럼 뭐예요? 얘는 정의상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다음 불량률. 그러니까 여기서 그림 보면 B가 불량이라고 했을 때 불량인 걸 쪼개서 A1, 2, 3, 4, 5까지밖에 전체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B의 영역의 합은 A와 B의 교집합, 그러니까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 두 번째 B와 A의 교집합, 두 번째 A와 B의 교집합, 세 번째 A와 B의 교집합으로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불량률이라는 거는 이 다음 문제에서 갑이면서 불량률인 친구, 을이면서 불량인 친구, 병이면서 불량일 친구와 같아요. 왜? 갑, 을, 병밖에 없잖아. 전체가. 그죠? 이 개념을 봤을 때 우리는 얘랑 얘를 구해서 더하면 전체 불량률이 될 텐데 얘는 어떻게 구하냐? 얘랑 어딨어? 하나 더지. 이게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된다. 왜? 우리는 얘를 알고 얘를 알죠. 얘도 알고 얘도 알기 때문에 얘가 계산이 돼요. 각각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 불과 갑, 그러니까 갑이면서 불량 부음이 동시에 일어난 교집합의 확률은 갑이 일어날 확률 곱하기 이 조건부 확률이죠. 갑이 일어날 확률 0.5 곱하기 조건부 확률 0.01. 마찬가지로 을이면서 불량률의 확률은 0.3 곱하기 0.03, 병이면서 불량률의 확률은 0.2 곱하기 0.04. 다 더하면 전체 불량률이 되고 값은 0.22가 된다. 네, 어려운 문제 풀었습니다. 이제 대표값, 좀 더 통계에 대한 더 근접한 내용이 나오는데 데이터의 정리가 일단 1번 필요해요. 데이터를 정보로 바꾸는, 그러니까 데이터 숫자를 정보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데 일단 대부분 평균과 그러니까 중심 위치에 대한 값과 얼마나 퍼져 있냐, 산포에 대한 값 두 개를 봅니다. 중심 위치는 평균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산포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많이 들어가요. 이 문제는 제가 많이 풀어줬으니까 한번 이게 가중평균이랑 이 기하평균이랑 중앙값, 표준편차 이전에 수업시간 해줬으니까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확률 변수의 개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가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수집된 데이터가 만약에 어떤 집합이라고 했을 때 집합에 이게 끊어진 숫자로 유한한 개수로 들어가 있다. 이러면 이상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면 그 경우에는 예를 들어 0보다 큰 어떤 모든 실수 또는 길인데 10보다 큰 긴 어떤 그 숫자 이런 식으로 실수의 어떤 범위로 나오게 되면 연속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동전에 나오는 전체 표본 공간이 앞면과 뒷면인데 이런 거는 숫자가 아닌데요. 어떻게 하냐? 앞면을 0으로 놓고 뒷면을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대응을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확률 변수가 되려면 이런 성질도 있어야 돼요. 이 표본 공간에 들어가는 이 모든 표본점들의 발생 확률이 정의가 되면 얘는 이제 확률 변수가 되는 겁니다. 확률 분포는 이 사건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느냐, 서로 다른 확률을 갖는 사건들의 분포가 되겠고, 확률 함수는 이 확률 분포를 수식으로 표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에 대해 y값이 뭐냐, 발생 확률이 얼마냐 계산이 되면 그게 확률 함수고, 이상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특히 부르고, 연속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수식으로 표현한 함수라고 말씀드렸고, 확률 변수 x가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은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보통 이상 확률 변수에서 많이 쓰인다. 확률 변수가 특정 값 범위값 a 이상 b 이하 값을 가질 때는 이렇게 표기한다. 그리고 얘는 연속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상 확률 변수 쓰고 연속 확률 변수도 씁니다. 분포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는 범위인데 어떤 값 이하의 값을 가질 확률, 그러니까 누적 확률이에요. 누적 확률
함수인데 얘를 우리가 특별히 분포 함수라고 부릅니다. 제 분포 함수를 그림으로 이제 그리는 거, 동전을 3번 던진다. 3번 던지면 총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고, 확률 변수가 단지 뭐 앞면의 개수, 뒷면의 개수 이게 아니고, 앞면이 나올 횟수에서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뺀 결과가 x가, 확률 변수 x가 돼요. 이때 x의 분포 함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라. x가 1일 확률을 구해라. 일단 x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표본 공간에 대응되는 x 값은 뭐냐면, 여기다 쓸게요. 얘는 h가 3이고 t가 0이니까 3. 얘는 h가 2고 t가 1이니까 1. 얘도 h가 2고 t가 1이니까 2 빼기 1하면 1. 얘는 1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 얘는 2 빼기 1이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그래서 k가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4가지가 됩니다. 네, p가 1이 되는 경우의 수 전체 8개 중에 몇 개예요? 하나, 둘, 셋이기 때문에 8분의 3. 이 1에 대응하는 표본 공간이고, 1의 발생 확률이고, 분포 함수를 전체 그리면 아까 얘기했듯이 x가 분포 함수니까 누적 개념이죠. x가 발생 확률을 x라고 놓으면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발생할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8개 중에 하나고, 마이너스 1인 때 8분의 3이라는 발생 확률이 생기고, 1일 확률이 8분의 3 플러스 3 1 확률이 8분의 1 총 다 더해서 1이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은 누적 함수로 이제 개념으로 가면, 누적 함수는 이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인 거잖아요. 그럼 x가 애초에 3분의 1이 되기 전까지는 얼마예요?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경우의 수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이 되기 전까지는 0의 값을 가집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이 되는 순간 8분의 1이라는 확률이 발생해요. 그래서 8분의 1로 뛴 다음에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까지,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 또 아무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아서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 그대로 8분의 1 유지가 되다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8분의 3만큼 또 일어나요. 근데 여기서 누적을 하면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이니까 여기까지 더했을 때 8분의 4라는 숫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8분의 4로 뜁니다, 값이. 그 다음에 8분의 4로 쭉 유지가 되다가 또 1이 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가 1이 되는 순간 또 8분의 3의 발생 확률로 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건이 8분의 3까지 더해지게 되면 얘는 이제 누적이 8분의 7이 돼요. 8분의 7로 뜁니다. 쭉 또 유지가 되다가 3이 되는 순간 나머지 8분의 1만큼 여기까지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리고 3보다 큰 상황에서 사건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1이라는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x가 무한히 커져도 이제 1을 넘어가지 않죠. 이건 확률이기 때문에 더 당연한 것도 있어요. 1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거. 불량품이 2개, 양품이 3개인데 제품 3개를 뽑아서 검사한대요. 근데 전체 경우의 수가 이제 x가 불량품의 수 x인데 x가 일단 3개를 뽑아 검사하는데 x가 일단 하나도 안 나올 경우가 있죠. 불량품이 없어. 3개가 다 양품이야. 그래도 불량품이 1개 나올 수가 있고 불량품이 2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불량품이 3개 나올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불량품 애초에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 3개를 뽑더라도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불량품의 수는 2입니다. 그럼 우리가 x가 될 수 있는 값은 0하고 1하고 2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을 구하면 이게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데, 일단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올 경우의 수는 전체 경우의 수부터 먼저 볼게요. 얘는 지금 뽑아서 줄 세우는 문제가 아니고 뽑기만 하는 문제라서 조합 C를 써야 돼요. 조합 C를 써야 되는데 전체 몇 개예요?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5C3이에요. 계산하면
얼마니?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10이야. 일단 그러고 x가 0인 경우 수는 뭐예요? 불량품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나머지 3개 중에 그렇지. 일단 불량품과 양품에 2개 중에 하나도 안 뽑히면서 동시에 3개 중에 3개가 다 뽑혀야 돼요. 이게 x가 0일 때야. x가 1이 될 경우 수는 2개 중에 불량품 하나만 뽑히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3개, 그 2개는 양품 3개 중에 2개만 뽑히면 돼. 이 경우의 수가 x가 1일 경우의 수입니다. x가 2가 되는 경우의 수는 불량품 2개 중에 2개가 다 뽑히고 양품은 3개 중에 하나가 뽑힌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이러면 이게 이제 각각 계산은 뭐 계산기 두드리면 나올 텐데 얘가 특징이 있어요. 그 규칙이 있어요. x가 0, 1, 2가 되면서 불량품에 뽑혀지는 개수가 0, 1, 2 이 C 불량품의 개수가 요 불량품의 경우 뽑는 경우의 수가 되고요. 양품을 뽑는 경우의 수는 3개 중에 불량품이 뽑힌 개수 뺀 그러니까 3, C, 3 빼기 X가 이제 규칙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사실 이걸 계산 다 해도 돼요. 2C0은 계산하면 1이고 33도 1이거든요. 얘 한 가지.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 나누기 3 6. 그 다음에 얘는 3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각각을 뭐 x가 0일 때는 10개 중에 1 x가 1인 건 10개 중에 6 불량품의 개수가 3일 때는 불량품의 개수가 2개일 때는 10개 중에 3개 케이스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각각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 일반화를 해서 5C3 중에 10개 중에 2CX 3C 3-X 이렇게 일반화를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형 확률 밀도 함수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확률 분포 확률 질량 밀도 함수가 있어요. 밀도 함수는 이제 우리가 fx라고 보통 쓰는데 확률 밀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회사의 이익이 2억 원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요 영역의 비율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제가 아이패드를 세워서 쓰다 보니까 에헤이 이거 면적 구하라는 얘기인데 근데 여기 값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y 값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면적이 얼마다? 총 전체 면적이 1이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x 모르니까 k라고 할게요. h라고 하자. 모르니까. 근데 밑변은 우리가 알아요. 20, 20이야. 일단 20이고 20인데 내가 왜 두 개로 쪼갰냐면 얘는 네모고 사각형이고 얘는 세모이기 때문에 높이가 h고 밑변이 20인 이 사각형의 넓이는 20h가 될 거고 높이가 h고 밑변이 20인 삼각형은 10h가 될 건데 다 더하면 그럼 30h인데 얘가 1이죠. 그러면 h는 뭐야? 30분의 1이야. 그래서 이 값이 30분의 1이라는 높이 값을 정확히 가집니다. 그럼 나는 얘를 알면 돼요. 넓이를. 밑변은 일단 10이야. 얘는 30에서 사실 수식으로 풀어도 되긴 되는데 얘처럼 쉽게 갑시다. 지금 밑변이 20일 때 30분의 1이 0이 됐어요. 그러니까 밑변이 20만큼 진행했을 때 30분의 1에서 0이 됐으니까 반쪽 10은 얼마야? 60분의 1이 되겠죠. 이 높이는 반이니까
얘 반이니까. 그죠? 그래서 높이 60분의 1 밑변 10 해서 10 곱하기 60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빼먹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얘 약분하면 얘는 6 곱하기 2분의 1 하면 10분의 1. 또는 그래, 적분할 수 있는 사람은 수식을 구해서 적분을 해도 됩니다. 기대값과 분산 구하는 공식을 외워주세요. 요거 중요해요. 요거 계속 나올 거고요. 얘는 그 분산은 제가 저번에 2반이었나? 좀 헷갈렸었는데 평균, 그러니까 편차, 편차 제곱의 기대값이에요. 그래서 편차가 뭐냐? x값에서 평균을 뺀, 그러니까 x값 하나하나에서 평균을 뺀 요 차이의 제곱의 기대값이 사실 맞았네. 기대값입니다. 근데 정리하면 얘가 돼요. 요거는, 특히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기대값은 평균이랑 같은데 왜 평균이랑 같은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넘어가고, 계산하는 방법이 이상 확률 변수 같은 경우에는 x가 될 수 있는 값과 그 x가 발생하는 비율,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500이 x값이고요. 추첨권의 개수가, 잠깐만, 얘가 x고요. 추첨권의 개수가 1개인데 이게 뭐 확률이냐? 정확히 얘기하면 아니죠. 왜? 1000장 중에 1개니까 px를 여기다가 새로 계산하면 1000분의 1, 2등은 5개니까 1000분의 5, 3등은 20개니까 1000분의 20, 4등은 100분의, 그러니까 1000분의 100이 됩니다. 그래서 얘 곱하기 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더해. 그러면 그게 기대값이다. 500 곱하기 1000분의 1, 200 곱하기 1000분의 5, 100 곱하기 1000분의 20, 50 곱하기 1000분의 100. 기대값이고, 분산은 어째 기대값은 구했으니까, 평균은 구했으니까 여기다 그대로 8.5를 넣으면 되는데, 얘는 또 새로 구하면 x제곱은 얘가 뭐가 돼요? 500제곱, 얘는 200제곱, 100제곱, 50제곱 해서 또 뭐랑 곱하면 된다? px랑 곱하면 된다. 그래서 500제곱 곱하기 1000분의 1, 200제곱 곱하기 1000분의 5, 100제곱 곱하기 1000분의 20, 50제곱 곱하기 1000분의 10 해서 더하면 900이 된대요. 그러면 얘는 900, 얘는 8.5니까 900 빼기 8.5제곱. 이거 실컷 900이랑 8.5 다 구해놓고 그냥 8.5를 써서 틀리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니까 얘를 꼭 제곱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정리는 했었고, 이게 각각의 분포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이렇게 써 있으면 아니 이항분포 문제예요. 이거 푸세하면 그냥 이항분포 수식을 쓰면 되는데, 제가 시험에서는 이걸 안 가릴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런 문제가 그냥 나온다. 이게 어떤 분포지? 라고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매칭을 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수식 쓰는 건 사실 어렵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다른 거는 P랑 보통은 X는 문제에서 주어질 거고, P도 주어져야 돼요. 왜? 기하분포든 이항분포든 파라미터 값이 있어야 계산이 되는 거니까 파라미터는 보통 문제에서 제가 주어드립니다. 근데 뽀송분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기호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낯선 기호가 있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람다는 단위 시간당, 이거 외우세요. 단위 시간당 발생 평균 발생 사건 수,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단위 시간, 제가 이제 뽀송분포라고 여기는 문제 애초에 주어져 있지만 1년에 3건 에러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써있으면 람다가 단위는 0이고 3이라는 3건이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람다에 3을 쓰시면 돼요. 람다는 주어지고 넣으면 되고, 그럼 2는 뭐예요? 2는 계산되어 있어요. 자연상수라는 자동 표시를, 자연상수라는 2라는 이미 주어져 있는 정의져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고, x는 여러분들이 에러가 하나도 없을 확률은 x는 0, 3개 이상 에러가 발생 확률은 에러가 3, 4, 5, 6, 7, 8, 90인데 3개 이상의 에러가 발생 확률을 다 더하는 건 무리니까 3개 미만의 에러가 발생 확률을 다 더해서 1에서 빼면 된다.
변속 확률 등표도 이렇게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두 개는 일단 제가 강조는 안 했고 이 두 개 그리고 플러스 표준정규분포까지. 표준정규분포는 정규분포를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을 1로 줄인 그 정규분포예요. 이걸 표준화라고 하니까 표준정규분포가 됩니다. 이런 분포를 평균을 0으로 바꾸고 분산을 표준편차, 분산 1이니까 표준편차가 1이 되겠죠. 표준편차를 1로 바꿔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얘가 이제 표준편차가 됩니다. 얘를 왜 쓰냐면 표준 정규 분포표를 쓰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쓴다. 예를 들어 사과를 내가 수확을 하는데 평균 200g, 표준편차 25g인 정규분포를 따를 때 이 과수원에서 수확되는 사과 무게 중 150g 미만인 거 확률이 얼마냐? 얘를 보고 싶은데 얘를 그 확률 밀도함수 같은 걸 활용하거나 분포함수를 적용하지 않고 표에서 찾아서 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한다. 표준화를 하려면 150이 표준화됐을 때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다? 내 x값 빼기 평균값 나누기 표준편차. 얘가 이제 z값 표준화된 값이 돼서 150에서 평균 200을 뺀 다음에 나누기 표준편차를 하면 그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러면은 150보다 작은 x값의 발생 확률을 구하는 문제는 z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하는 것과 같구나. 근데 지금 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표 보니까 z값의 음수인 경우가 없어. 이게 어떻게 보냐면 표준정규분포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데 좌우일단 대칭이다. 근데 평균 0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은 확률은 뭐랑 같냐면요 2보다 큰 확률과 같아요. 근데 여기는 2보다 큰, 그러니까 2까지는 여기 기준값으로 찾을 수 있는데 2가 있어요. 알겠죠? 찾을 수 있는데 얘가 2보다 큰 확률이에요, 작은 확률이에요? 이 그림상 보면 색칠된 게 이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얘가 얼마라는 겁니다. 얼마예요? 0.9772.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쉬워요. 1에서 얘를 빼면 돼요. 0.0228. 그래서 8%가 150g 미만이 될 것이다 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해픈 영상 문제 풀어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지수분포 또 했구나. 내가 감마랑 Y를 분포는 안 했는데 지수분포 했어. 지수분포 같은 경우에는 수식이 일단 파라미터가 람다예요. 람다고 공식이 입니다. 람다 곱하기 2 마이너스 람다 x가 예를 들어 x가 어떤 확률 변수 특정 x 가질 확률인데 보통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확률 밀도함수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고 얘를 더 많이 구해요. x보다 작을 누적 확률. 그러니까 분포 함수를 더 많이 써요. 이 관계는 적분 미분인데 제가 미분 적분은 문제 안 나오니까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적분된 값 수식이 얘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5년 이내에 평균 수명이 5년이래. 수명은 지수분포를 따른대요. 평균 수명 5년. 근데 그러면 나는 내 람다 값이 필요한데 람다는 단위 시간당 평균 사건 발생 수인데 근데 얘는 평균 수명이 5년이야. 이게 수명 문제는 사실 이 5년이라는 게 이 병은 어떻게 되냐면 고장이 한 번 나면 버린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한 건 고장 발생하는데 5년이 걸려요. 그럼 얘를 1년당 몇 건 평균적으로 발생하냐라고 보면 1년당 몇 건 발생해요? 5분의 1건 발생하죠. 한 건이 5년에 거쳐서 일어나니까 1년 동안에는 5분의 1건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단위 시간이지 1년당 사건이 5분의 1건 발생하니까 람다가 5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런 문제는 이 정보를 얘로 변환하는 스킬이 필요합니다. 람다는 그래서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람다를 알아요. 그리고 x는 뭐예요? 5년 이내에 고장 확률이에요. 5보다 작을 때 고장이 날 확률을 구해라. 그럼 20을 쓰면 된다. 람다가 얼마다? 5분의 1이다. 그리고 x가 얼마다? 5다. 그럼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계산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63%가 평균 수명이 5년 이내에 고장 날 것이다. 이거를 또 확률적 개념 표현을 바꾸면 제품은 63%의 확률로 평균 수명이 5년 이내에 고장이 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이제 이 지수분포의 어떤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까랑 똑같아요. 평균 수명이 5년이래요. 그러면은 1년당 동안에는 5분의 1건 고장이 난다는 얘기니까 람다가 5분의 1인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제품을 10년 동안 고장 없이 사용했대. 그때 그 뒤 5년 이내에 고장이 날 확률 거예요. 예전 10년간 이미 사용했는데 15년 시점에 고장이에요. 얘를 조건부잖아요. 얘를 조건부 확률의 요 수식에 적용하면 일단 10년 동안 저기 10년 동안 고장이 안 났으니까 10년 써서 t가 일단 10년보다 커요. 근데 15년 이내에 고장이 난다? 이거는 t가 15년보다 작을 때 고장이 나는 확률인데 이미 t가 10년 이상으로 흘렀으니까 살짝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정 t가 일단 10년보다 큰데 그 상황에서 15년 이내에 고장날 확률 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식으로 보면 15년 이내 고장이니까 일단 이걸 볼게요. 우리는 지금 k가 t가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t가 10보다 클 확률은 그럼 1에서 t가 10보다 작을 확률을 빼면 되는 거죠. t가 10보다 작을 확률은 그대로 쓰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10이에요.
언더 곱하기 10. 근데 람다가 5분의 1이지. 바로 쓸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1 빼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얘는 2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지금 요 풀 과정이랑 같이 발맞춰 해보면 얘도 15 이내 부당이 발생할 확률은 1에서 얘가 잘 없어서 이 소식은 1에서 15보다 클, t가 15보다 클 확률을 뺀 거랑 같아요. 그죠? 얘가 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뭐가 되냐면 이 수식 똑같이 1에서 빼면 2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정리하면 2의 마이너스 2승분의 2의 마이너스 3승 이거든요. 그럼 약분하면 얘가 지금 2의 마이너스 2승이고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정리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2의 마이너스 1승이 돼요. 그럼 정리하면 얘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 계산을 하면 뭐랑 같아지냐면요. 뭐랑 같은 값이냐면요. 얘랑 값이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람다가 5분의 1이었고 x가 여기는 5니까 약분하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이거든요. 이 말은 합쳐서 얘기하면 뭐냐면 10년 동안 고장이 없었고 그 이후 5년 이내 고장이 날 확률은 10년간 고장이 없었건 5년간 고장이 없었건 1년간 고장이 없었건 상관없이 앞으로 그냥 5년 이내 고장 날 확률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성질인데 무기억성 성질이에요. 이미 A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거보다 B만큼 더 큰 시간에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그냥 B 시간 이내의 시간이 그러니까 A가 일어났건 안 일어났건 그러니까 A라는 시간이 흘렀건 안 흘렀건 이 조건과 상관없이 B 시간 이내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 계산값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억성의 성질이에요. 제가 이걸 뭐 증명이나 뭐 이런 문제를 내지는 않겠지만 지수분포는 무기억성 성질이 있어서 얼만큼이 지금 시간이 지났는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떤 시간 이내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그 조건이 있고 없고 간 차이가 없다. 무기억 그 시간이 얼만큼 흘렀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지수분포 문제인데 제가 지수분포라고 여기다 썼는데 대출 상담을 하려면 시간을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데 15분 이상 기다릴 확률을 10% 이내로 유지하고 싶대요. 근데 얘는 지금 이 람다를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않았어. 근데 지금 정보를 하나죠. kx가 t가 15 이상이 될 확률을 0.1로 이내로 만든다. 0.1보다 작게 만든다. 바꿔 얘기하면 x가 15보다 작을 확률이 뭐보다 크다는 거예요. 0.9보다 크다는 거죠. 그죠? 왜? 우리는 이 수식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때문에 얘는 수식이 뭐냐면 1-2의 람다 t 람다 x니까 이 x를 여기 넣으면 곱하기 15가 0.9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난 이제 람다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네. 얘는 양변 정리할게요. 양변 0.9로 빼고 뭘 더할 거냐면 얘를 더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15를 양변 더하면 좌변은 0.1만 남고 우변은 2의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15가 되죠. 여러분 이 마이너스 람다, 그러니까 15 람다를 지수에서 떼내기 위해서 뭘 써야 되는지 알죠? 알아요? 자연로그를 쓰면 돼요. 자연로그 쓰면 되고 그러면 왜냐면 자연로그가 미수가 2인 로그 값이라서 미수가 1일 때 이 지수만 떼고 싶을 때 자연로그를 씌워야 되거든요. 그럼 0.1에 자연로그 씌우면 양변 똑같이 자연로그 씌우면 돼요. 이러면 얘가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5람다.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3 정도 나와요. 여기다가 그럼 람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 나누기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5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15라면 음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좌변은 람다만 남는데 부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15분의 마이너스 2.3 0의 5분은 마이너스 그냥 0.1535 정도 같은데요. 그러면 람다 값의 크기가 람다 값은 0.15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0.153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얘가 의미가 뭐였어? 단위시간당 발생하는 사건 수. 단위시간이 지금 분이에요. 분당 발생 그러니까 분당 그 고객 수야 그 상대하는 고객 수야 평균 분당 대기시간이지. 평균 분당 그 면접이라 해야 되나? 다음 인원 수야 1분에 0.15명 대상한다는 거야. 그럼 한 명이 역으로 이거지. 분당 몇 명 대응할 수 있냐? 그럼 분당 0.15명이야. 0.1535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이 평균 몇 분 기다려야 되냐고 하면 역수를 치면 되니까 0.1535분의 1분이야. 0.1535분의 1하면 약 6.5 정도 나오면 돼요. 그러면 평균 대기시간은 약 6.5분. 그러니까 1분에 0.15명 대응할 수 있으니까 한 명이 몇 분 총 기다려야 평균적으로 대응을 이제 대출 상담을 할 수 있냐? 상담 인원수.
그래서 역수를 취해서 6.5분 이내로 기다리면 15분 이상 기다릴 확률이 10% 이내가 된다. 어렵죠? 연습하면 사실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상자 그림은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잘 설명한 것 같아서 일단 뭐 하나? 얘를 크기서 손을 나열한 다음에 Q1, Q2, Q3 값을 구하고 여기서 IQR 값 Q3 빼기 Q1을 구해서 IQR 값을 구한 다음에 하위 경계랑 상위 경계를 구해서 일단 가운데 박스는 Q1, Q2, Q3 값으로 쓰고 아웃라이어 그 경계 값을 이제 정의를 해서 그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은 아웃라이어 처리를 하고 경계 안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 가장 큰 놈과 작은 놈을 꼬리 수염에다가 그리면 그게 박스 플러스다. 표준 오차 개념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표준 오차는 평균의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본 평균들의 분산값, 표준 편차값 정확히. 그래서 크기는 전체 그 N 표본의 크기예요. 표본의 개수가 아니에요. 표본 내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 표본 크기라고 하는데 몇 명짜리 표본이냐 뭐 이런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모집단의 시그마. 모집단의 표준 편차. 그래서 모집단 크기가 n인 표본의 평균 분포는 평균 똑같아요. 근데 시그마 제곱이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바뀌어요. 중심극단 정리라고 제가 이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지금 설명을 드리면 확률 변수의 분포랑 상관없이 표본을 많이 뽑아요. 그러면 표본 평균들의 분포는 일단 정규 분포로 따르고 평균은 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입니다. 근데 표본 크기가 적당히 커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30보다 크다면 이라는 가정을 많이 써요. 이게 중심극단 정리다. 이렇기 때문에 표본 원래 그 모집단 분포 뭐더라도 어떤 종류의 분포라도 평균들 x바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정량 수정치 얘기해서 그 추정량은 롤 공식 평균 예를 들어 평균이다. 그럼 평균은 다 더하고 나누기 n 한다. 이런 게 추정량이고 그 추정량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것이 추정치. 얘가 추정량, 얘가 추정치. 불편 추정량 불편성이 없어야 되고 효율이 좋아야 된다.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 얘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편성이 있어야 돼. 불편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편향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편향되지 않아야 되고 이거는 갖춰야 되는 거, 만족을 해야 되는 거고 효율이 높은 그 말은 분산이 더 작은 추정량이 더 좋은 추정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 이거 풀었던 것 같은데 그 1시간짜리 동영상 강의에서 일단 불편성은 평균값이 모집단의 평균과 같은지 보는 거예요. 평균값 구하는 방법이 두 개인데 각 방법을 통해서 구해봤더니 평균이 둘 다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요. 그럼 둘 다 불편성을 만족하니까 둘 다 불편 추정량이라서 오케이, 둘 다 좋다. 근데 그중에 뭐가 좋냐? 그럼 이제 분산을 구하는데 분산을 구하는 공식에서 했을 때 더 작은 분산을 가진 추정량이 좋은 거기 때문에 얘가 더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33 분산이고 있는 1.5니까 얘가 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분산이 앞에 거 분산이 x바의 분산이 작기 때문에 얘가 더 훌륭해요. 드디어 잘 써요. 공학용 계산기 다음 주에 갖고 오시고 제가 오늘 과제 올려드릴 텐데 그 과제 풀어서 제출해 주시고 동영상 강의 늘 들었다는 그 흔적 한 번씩 풀어서 분책에다가 제가 모아오라는데 그거 내시고 이 영상과 제가 동영상 강의 올려드렸던 거 복습을 하시면 수업 시험 문제 되는 시험 공부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시험 잘 보시고 연습 많이 하세요.